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민지 앵커는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주변엔 취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생 토론회에서도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거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울감을 참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기존에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 또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우울증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단 8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16만 명, 그렇게 해서 27년 50만 명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러면은 시군구에서 바우처 발급 통지를 하게 되고요. 심리상담소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대상자분들에게는 총 3개월간 총 8회의 상담 서비스, 그 이용권, 바우처를 발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등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비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0%에서 30%까지 차등 지원되고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든가 보호 연장 아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0%로 면제하게 됩니다. 네,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좀 핵심 사업으로 정한 또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금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이 국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2013년에 OECD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 보고서를 하면서 큰 제안을 3가지 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안이 아까 모두에 보신 작년 12월 5일에 정신건강 혁신방안 보고대에서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보고되고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이유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검진의 주기도 단축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도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울증은 저희들 22년에 건강보험 진료 인원으로 100만 명에 달하고 특히 20대 우울증은 18년에 한 10만 명 되던 환자가 22년에는 19만 4천 명, 약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들이 대부분 20대, 30대에 발병하는데 조기에 빠르게 치료할수록 효과와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기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부는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5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층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단축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은 지금은 우울증만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그 조기 개입 효과가 큰 또 만성화 이전에 발견 치료해야 될 그런 질환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합니다. 왜 그 첫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하고 이렇게 중간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1년 이내에 이게 병원,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율이 17.8%, 꽤 낮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치료받기를 주저한다. 정신과 방문을 주저할 수도 있고 또 부담을 의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첫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빨리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서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서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참 20, 30대 분들에게 또 정신질환이 또 많이 발병한다라는 그런 또 통계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 스스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우울 불안은 증이지만은 굉장히 가벼운 사실 누구나 예,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질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민생 토론회에서도 지금 좀 더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자가 검진 방법을 제안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수진자 수가 지금 나왔지만은 18년에 75만 명이었던 게 22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우울증의 수진자도 2배 가까이 같은 기간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네. 진단 받고 치료하는 것을 권하지만은 아직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쉽게 병원을 가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자가진단은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현재도 국립정신건강센터 포털을 통해서 이제 자가진단 19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간 이용자 수가 한 9천여 명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 접근성이 높은 그 SNS 포털,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마음 건강을 쉽게 점검할 수 있게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채널을 만들고 우울증 자가진단을 챗봇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은 이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고 채널에서 테스트를 받고 안내하고 예. 설문에 답하는 순서로 하면 아주 간단한 그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상, 경증, 중등, 심각의 단계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의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 등을 방문하시면은 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게 우울증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정말 이게 심각하다 하면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하다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물론 정상으로 예. 나오긴 했지만 네. 굉장히 질문이 촘촘하고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자, 이런 경우라면 자살에 대해서 좀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매우 높습니다. 네. OECD에서 이런 수치를 1위로 얘기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현실이고 저희가 직시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가 계속 이 자살률이 높은 1위인데요. 16년, 17년을 리투아니아가 1위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저희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 자살예방법은 작년 7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금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국가 공공기관 초등고등학교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이 약 9만 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 약 1,700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 기관들이 교육을 노력하는 대상 기관에서 이제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자살 인식에 대한 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건데 자살 인식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교육하는 것과 또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이 있는데요.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 지킴이 교육은 학교 교사라든가 또 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살 위험 요인이라든가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좀 이렇게 알고 자살 위기 대응을 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병행해서 좀 여러 분야에서 그 자살 예방 교육과 생명 지킴이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사회의 이 생명 문화 존중, 생명 존중 문화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요. 제가 이 자살 예방법의 전체 이름은 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길죠. 예. 네. 그래서 자살 예방은 반드시 해야 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 조성이 참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특히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 그리고 뭐 산업재해 또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자살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게 참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긴급 자살 예방 번호가 109번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다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있었는데요. 그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도 있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로도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 상담 전화,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이런 다양한 전화번호들이 있었는데요. 이 번호들을 이렇게 분산 안내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109번으로 통합했습니다. 기존 번호도 계속 작동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9번이 이 한 명의 생명도 자살 없도록 제로가 되도록 구하자라는 의미로 109번을 이렇게 받아서 이 굉장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네. 통합을 한 개편 전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와 금년 1월 1일 이후에 비교해 보면 지난 2개월간 일일 평균 통화량이 24% 증가해서 상담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예. 개통 전에 그 응대율은 67% 정도, 69% 정도 됐는데요. 개통 후에는 응대율이 물론 이제 전화량이 늘기 때문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응대율은 67%로 2%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을 했던 거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더 열심히 이렇게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또 전화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는 청년층은 대개 SNS 상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SNS 상담 방식을 도입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성부에서 청소년 상담 전화가 그런 방식이고요. 또 네. 교육부가 하고 있는 다 들어줄게 같은 경우는 아예 SNS 상담 방식으로만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특히 청소년의 자살 예방 상담도 확대하고 강화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아까 자료를 보니 뭐 1393, 1577, 0199, 129번 상당히 다양한 그런 번호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109번, 네. 109번만 딱 일단 기억하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작년 말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개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말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 의결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동료지원센터라든가 절차 조력인 그리고 후견인, 선임 등의 그 정신질환 권리 보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국가 지역 계획에 재난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걸 포함하고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업무에 홍보 심리 지원을 인력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도 늘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여기서 제가 답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첫 번째 이 동료 지원 쉼터나 동료 지원가의 활동, 상담 활동을 이렇게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 일시적인 정신 건강 위기를 맞는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 갈등, 가족 갈등, 스트레스, 충격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잠깐 보호처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라도 이런 것들을 돕는 데가 동료 지원 쉼터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료 지원가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겪었지만은
겪고 또 계속 치료 중인 네. 약을 복용하면서 하는 분들, 이런 동료 지원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안정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 동료 지원이 도움을 받으면은 입원 없이도 일상 회복하거나 입원 전에 약간 안정을 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이렇게 입퇴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절차 조력인입니다. 예. 이 조력인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신질환자는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그 비자의 강제로 입원되어서 이 입원 과정상 본인의 의사 표현이 또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이 정신질환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절차 조력인, 그건 절차 조력인 동료 지원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법률가 같은 활동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정신 건강이 이제 좀 해결되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식 개선이 어떻게 이제 중요한지 그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자살을 좀 예방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부분은 그 국립정신건강센터, 종래 이제 국립서울정신병원이었는데 네.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제 2016년에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년 이제 그 국민의 정신건강 지식 태도 조사를 하는데요. 2011년 조사에 의하면은 정신건강 질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그런 질문, 설문조사에 네. 한 59.6%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편견과 또 이렇게 이 낙인 같은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크게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12월 5일날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핵심 과제로 예. 담았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네. 것과 또 정신질환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낙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이 곧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오해하는 편견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 불안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예. 감기 앓듯이 앓을 수 있고 그건 금방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질환 내지는 증상인데 그런 것들을 곧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편견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울이나 불안, 공황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거부감도 줄이고 정신의학과 서비스를 이용을 촉진하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좀 더 개선하고 좀 활동 중인 당사자, 동료 지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당사자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일반인들의 언론 노출 내지는 오늘 또 이제 보도된 바가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늘리면은 이 분들이 우리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위험하다는 인식의 낙인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그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전년에 비해서는 뭐 8배 정도 늘어서 한 32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예산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자, 자살 예방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또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자살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또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